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호텔 예식장, 최태성과 김유라의 결혼식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모두의 축복 속 홀로 선 어머니 박경선의 눈빛에만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드리웠다. 아들의 가장 행복한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모욕당하고 예식장에서 머리카락을 잘렸다. 그 가위질은 단지 머리카락만을 자른 것이 아니었다. 한평생의 희생을 산산조각 내고 30년 복수의 잔혹한 서막을 열었다. 그 잔혹한 가위질이 운명을 가르기 전 박경선의 삶은 오직 하나의 이름, 최태성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지탱되어 왔다. 남서울시장 한 구석, 그녀의 국밥집 엄마 손맛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끓어오르는 뜨거운 국물처럼 그녀의 땀과 눈물로 데워진 삶의 축소판이었다. 이른 새벽, 아직 별이 지지 않은 어둠 속에서 시장으로 나와 재료를 다듬고 불을 지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뽀얀 돼지 뼈를 고아 깊고 진한 육수를 만들어내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아들의 하루를 떠올렸다. 학교는 잘 갔을까? 친구들과 싸우지는 않았을까?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경선은 강골 여인으로 불렸다. 마디 굵은 손으로 뚝배기를 나르고 수십 년간 다져진 손맛으로 펄펄 끓는 국밥을 냈지만 그 손길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경선 아줌마, 국밥은 약이여 약 단골 손님들의 칭찬이 자자했다. 국밥집 안은 언제나 시끌벅적했고 왁자지껄한 시장의 활기 속에서 경선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주방에서 그녀의 등은 언제나 곧게 펴져 있었다.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보낸 세월이 길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친 몸으로 잠자리에 들 때면 발바닥부터 종아리까지 저릿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언제나 다음 날의 새벽을 준비하며 고통을 삼켰다. 그녀의 모든 고됨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 경선은 홀로 어린 아들을 키워야 했다. 20살 초반, 앞길이 창창했던 그녀는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렸다. 어린 태성이 병치레라도 할라치면 한밤중에도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고열에 시달리는 아들의 이마를 짚으며 밤새 간호했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작은 몸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낡은 이불을 몇 번이고 고쳐 덮어주었다. 맑은 눈망울로 엄마 하고 부르던 아들의 모습은 그녀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저앉지 않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비바람 부는 날에도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에도 그녀는 시장을 지켰다. 한겨울에는 손이 트고 갈라져 피가 나기 일쑤였지만 장갑을 낄 여유조차 없었다. 아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남부럽지 않은 번듯한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굳은 다짐만이 그녀의 유일한 나침반이었다. 그녀의 통장에는 최태성 등록금, 최태성 학원비라는 이름으로 채워진 돈들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것은 그녀의 청춘이자 잠 못 이루는 밤들의 기록이었다. 경선에게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작은 소망들도 있었다. 학창시절 내내 도화지 위에 세상의 모든 색을 담고 싶어 했던 그녀는 화가의 꿈을 품었다. 언젠가는 그림 도구를 사고 조용한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여생을 보내고 싶었다. 혹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화롭게 노년을 보내는 꿈도 꾸었다. 손님들에게 직접 내린 커피를 건네고 창밖으로 펼쳐진 자연을 벗삼아 여유를 즐기는 상상. 하지만 그 모든 꿈들은 태성이 엄마, 저 변호사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다. 반짝이는 눈으로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아들의 모습이 그녀에게는 세상의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녀의 꿈은 곧 태성의 꿈이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 아들이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씨름할 때면 경선은 아무리 피곤해도 잠자리에 들지 않고 아들 곁을 지켰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어깨를 주물러주며 묵묵히 아들을 응원했다.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태성은 명문법대에 합격했고
마침내 번듯한 변호사가 되었다. 시장통 아주머니들은 물론 경선을 아는 모든 이들이 그녀의 성공을 축하했다. 아들의 졸업식 날 검은 법복을 입은 태성의 자랑스러운 모습에 경선은 그제야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굳은 살 박힌 손을 감싸쥐며 엄마, 제가 이만큼 자란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라고 말하던 아들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녀는 태성이라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다고 믿었고 아들이 행복하다면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에게 최태성은 삶의 의미이자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태성은 경선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어줄 그러나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의 씨앗이 될 소식을 전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설레는 목소리로 결혼 소식을 꺼냈다. 상대는 김유라라는 이름의 아가씨였다. 경선은 아들의 결혼 소식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다. 태성이 드디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삶을 시작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그간의 모든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유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태성만큼이나 훤칠하고 아름다운 외모에 좋은 집안 배경까지 갖춘 누가 봐도 완벽한 신부감이었다. 유라의 세련되고 화려한 모습은 억척스럽게 시장에서 살아온 경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지만 경선은 그저 아들이 그런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된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해요. 태성의 말에 경선은 감격의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유라의 본 모습과 함께 경선이 감당해야 할 예상치 못한 요구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라는 최고급 호텔에서의 호화로운 결혼식을 원했고 드레스부터 예물, 신혼여행까지 모든 것이 최상급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머님, 제 친구들은 다 여기서 결혼했어요. 이런 날 아니면 언제 이런 곳에서 해보겠어요? 유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경선의 소박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태성은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지만 유라의 강경한 태도 앞에서는 이렇다 할 반대 의견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유라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성이 받는 압박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유라의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최 변호사님, 우리 유라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사돈 어른께서 국밥집을 하신다 들었는데 혹시 재정적으로 부담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건 신랑 측에서 하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라며 태성을 압박했다. 어머니 앞에서 난처한 기색이 역력한 태성은 결국 무릎을 꿇고 경선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엄마, 유라가 꼭 여기서 하고 싶대요. 다른 친구들 다 여기서 하는데 자기만 다른 데서 하면 친구들한테 창피하다고. 엄마, 저도 이런 거 부탁하기 정말 싫은데 유라 부모님도 자꾸 저한테 그러시고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엄마, 제가 나중에 꼭 다 갚을게요. 아들의 애원 섞인 목소리에 경선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태성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늘 보아왔던 꿈 많고 순수한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가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어깨를 펴고 설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지난 세월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아들의 행복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다. 결국 경선은 평생을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을 꺼내기로 결심했다. 최태성 등록금, 최태성 학원비라는 이름으로 채워졌던 통장에는 어느새 최태성 결혼 자금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끓어오르는 국밥 냄새 속에서 그녀는 또다시 고통을 감내했다.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낡은 옷을 수선해 입고 허리가 부서져라 일했다. 하지만 유라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웨딩홀 계약금, 드레스 대여료, 예물, 신혼여행 비용까지 그 모든 것이 경선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다. 그녀의 통장에 있던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경선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던 국밥집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에 이르렀다. 손때 묻은 낡은 건물이지만 그녀의 땀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삶의 터전이었다. 그 건물을 담보로 잡히는 순간 경선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아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 희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아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했고 아들의 환한 미소를 상상하며 모든 고통을 삼켰다. 아들의 결혼식은 그녀의 삶 전체를 바쳐 이룬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이어야 했다. 드디어 태성의 결혼식 날이었다. 남서울시장의 낡은 국밥집에서 평생을 살아온 박경선은 오늘만큼은 아들의 어깨를 펴게 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곱게 다려 입은 빛바랜 한복 저고리에 시장에서 늘 신던 고무신 대신 아들이 선물해준 다른 구두를 신었다. 손에는 대대로 내려온 은수저 한 벌을 소중히 쥐고 있었다. 그것은 태성에게 줄 결혼 선물이었다. 새롭게 시작하는 아들 부부의 앞날의 복을 빌고 어려운 순간에도 변치 않는 가치를 잊지 말라는 어머니의 염원이 담긴 소박한 선물이었다. 호텔 예식장의 화려하고 눈부신 조명 아래 유라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눈부신 아름다움은 경선이 서 있는 한쪽 구석의 소박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도 경선의 시선은 유라의 싸늘한 눈빛에 닿았다. 유라는 경선을 보는 순간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경멸을 감추지 못했다. 경선은 애써 그 시선을 외면하며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찾았다. 아들이 저토록 사랑하는 여인이라면 자신에 대한 경멸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예식이 끝난 후 신부 대기실은 복잡한 하객들로 북적였다. 경선은 유라에게 다가가 아껴두었던 은수저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아가,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새롭게 시작하는 너희 부부에게 복을 가져다 줄 거다. 그러나 유라는 마치 불결한 것을 만지듯 손끝으로 은수저를 받아들었다. 어머님, 이게 뭔가요? 요즘 누가 이런 걸 선물해요. 구시대 유물도 아니고 웨딩 플래너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꼭 이렇게 제 기분을 망쳐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기지 못하는 비웃음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태성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유라의 눈치를 살폈지만 어머니를 변호할 용기조차 없어 보였다. 경선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해명하려 했다. 아가, 나는 그저 우리 아들이. 됐어요, 어머님. 그런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유라는 경선의 말을 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미소를 머금지 않았다. 어머님께서 제 허락도 없이 꽃 장식을 추가하셨더라고요. 저는 분명 심플하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 추가 비용 500만 원이에요. 지금 당장 계산해 주세요. 경선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의 결혼식이 조금 더 화사하고 풍성하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아가, 그게 무슨. 나는 그저 내 결혼식이 더 화사했으면 해서. 그리고 그 비용은 이미 다 지불했다고 들었는. 지불이요? 어머님이요? 유라가 비웃었다. 그 정도 돈으로 이런 웨딩홀에서 그렇게 꽃 장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아본 비용이 500만 원이에요. 어머님께서 제 고집대로 해주지 않으셨으니 어머님께서 책임지셔야죠.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500만 원도 없으면서 남의 결혼식에 주제넘게 끼어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망쳐놓을 거면 차라리 오지 마시지 그랬어요. 유라는 옆에 놓인 가위를 들어 경선에게 들이밀었다. 당장 돈 내놔요. 아니면. 경선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유라의 손에 들린 가위가 번뜩이는 순간 그녀는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날카로운 가위날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싹둑.
묵직했던 머리카락 한 줌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이어지는 가위질 소리와 함께 경선의 어깨를 덮고 있던 길고 윤기 나던 머리카락이 무참히 잘려나갔다.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가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지고 여기저기 삐죽 튀어나온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유라의 입가에는 싸늘한 승리감이 어렸다. 주변의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몇몇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유라를 말리는 이가 없었다. 경선은 손으로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더듬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은 옆에 서 있던 태성에게서 왔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었다. 유라가 가위를 휘두르는 순간에도 그의 입에서는 어떤 재지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회피와 난처함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유라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위를 내려놓자 태성은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셨어요? 유라가 싫다는 걸 왜 자꾸. 오늘 같은 날까지 엄마 때문에 제가 얼마나 난처한지 아세요? 유라 기분 망치면 저까지 힘들어져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유라의 편에 서서 어머니를 비난했다. 경선은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의 가장 처참한 순간에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그 순간 경선의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그녀의 삶이 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고통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했다. 사랑으로 가득했던 가슴은 차가운 얼음으로 변해버렸다. 내 아들이 날 버렸구나. 절망과 배신감 속에서 경선은 마침내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위한 삶은 없다. 지난 30년 자신을 송두리째 바쳐온 삶은 끝났다.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잘려나간 조각들 사이에서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싹 텄다. 그녀는 두 번 다시 과거의 박경선으로 살지 않으리라. 이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리라. 그리고 이 모든 수모를 되갚아 주리라. 피폐해진 경선의 눈빛 속에서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한 차가운 불꽃이 일렁였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재생을 선택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 잔혹한 웨딩홀에서 시작될 터였다. 웨딩홀을 나서는 경선의 발걸음은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다. 찢어진 한복 사이로 드러난 머리카락은 차갑게 스치는 밤 공기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치 오랜 고통의 껍질을 벗고 나온 듯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칼날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지만 목적지를 말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오직 아들을 위해 존재했던 공간이었으니 한참을 망설이다 그녀는 오랜만에 홀로 머물렀던 작은 여관방으로 향했다. 새벽녘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여관방 침대에 앉아 경선은 자신의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만져보았다. 엉망진창으로 잘린 머리카락은 거울 속 그녀의 모습을 낯설게 만들었다. 지난 30년간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희생했던 엄마 박경선의 흔적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깊은 상처와 그 상처를 응고시켜 만든 단단한 결심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가위로 남은 머리카락을 마저 잘랐다. 더 이상 길게 늘어뜨릴 이유가 없었다. 짧게 잘린 머리카락은 그녀의 얼굴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고 그 속에서 빛나는 두 눈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듯 날카로웠다. 그녀는 제일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성은 어딘가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았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막 시작된 신혼의 단꿈에 방해받아 짜증이 섞여 있었다. 경선은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부터 내 생활비는 네가 벌어서 쓰고
유라와 관련된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없을 거다. 태성은 순간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유라 어머니한테도 제가 다 해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제 나는 너희 부부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야. 내 통장도 정리할 거고 내게 빌려준 돈도 갚아달라 할 거다. 경선의 단호한 목소리에 태성은 더욱 당황하며 유라를 찾았다. 유라, 엄마가 이상해. 경선은 그들의 대화를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은행으로 향했다. 최태성 등록금, 최태성 학원비, 최태성 결혼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졌던 모든 통장을 해지하고 남은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새로운 계좌에 옮겼다. 이제 그 돈은 오직 박경선을 위한 것이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점차 고요해졌다. 경선은 자신이 겪은 모든 수모의 근원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유라의 잔인함 뒤에는 분명 어떤 의도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작은 스마트폰을 들고 익숙지 않은 손놀림으로 검색창에 김유라의 이름을 입력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명품 가방으로 치장한 유라의 SNS 계정은 경선이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곳이었다. 과시와 허영으로 가득 찬 피드 속에서 경선은 유라의 어머니 장옥란의 이름과 얼굴을 발견했다. 그 이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경선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다.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마치 깨진 거울 조각처럼 뇌리 속을 스쳤다. 장옥란, 그 이름은 30년 전 남서울시장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악몽과 같았다. 젊은 시절의 경선은 시장 사람들과 함께 장옥란이라는 거대 부동산 업자의 탐욕에 맞서 싸웠었다. 당시 장옥란은 재개발을 명목으로 시장 상인들의 터전을 빼앗으려 했고 경선은 남편과 함께 앞장서서 상인들을 규합, 필사적으로 시장을 지켜냈다. 그때의 싸움은 젊은 경선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고 결국 그녀는 시장을 지켜냈지만 남편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장옥란은 패배를 인정하고 자취를 감추었지만 그 도끼 어린 눈빛은 경선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이제 그 도끼가 그녀의 아들을 통해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유라는 장옥란의 딸이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결혼식장에서의 유라의 잔혹함, 비상식적인 요구들, 그리고 태성의 무관심.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경선의 모든 것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분명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경선은 이를 악물고 진정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엄마가 아닌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되찾을 박경선으로 다시 태어났다. 경선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절망은 이제 굳건한 결심이 되었고 배신감은 치밀한 복수의 계획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추슬러 무너진 마음의 잔해 위에 새로운 성벽을 쌓아 올렸다. 손에 쥐어진 작은 스마트폰 속 장옥란의 사진을 응시하며 경선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도 섬뜩한 복수의 여신이 지을 법한 미소였다. 좋아, 장옥란.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면 나도 기꺼이 함께 놀아주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새로운 싸움의 서막이 올랐다. 장옥란, 잊으려 했었던 이름. 그러나 결국 다시금 삶의 한가운데로 돌진해온 거대한 그림자였다. 경선은 스마트폰 화면 속 장옥란의 사진을 응시하며 30년 전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당시 그녀는 갓 20살을 넘긴 풋풋한 새댁이었다. 남서울시장은 그녀의 활기찬 삶의 터전이었고 남편과 함께 국밥집을 꾸려가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꿈을 키워나가던 시절이었다. 태성은 뱃속에 있었고
시장 사람들은 모두 가족처럼 서로를 보듬으며 지냈다. 그러나 평화롭던 시장에 난데없이 재개발 바람이 불어닥쳤다. 그리고 그 바람의 중심에는 부동산 투기꾼으로 악명이 높던 장옥란이 있었다. 장옥란은 거대한 자본과 권력을 등에 업고 시장을 헐값에 매입하려 했다. 허름하지만 삶의 애환이 깃든 시장 건물을 부수고 그 자리에 고층 빌딩을 세워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다. 그녀는 교활한 방법으로 상인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압력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상인들은 갑작스러운 위협에 불안에 떨었다. 평생을 시장에서 일구며 살아온 그들에게 시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닌 삶의 전부이자 공동체의 심장이었다. 젊은 경선과 그녀의 남편은 상인들의 선봉에 섰다. 남편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으로 상인들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경선은 그의 곁에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을 돌며 상인들의 서명을 받고 장옥란의 부당함을 알리는 전단을 돌렸다. 임신한 몸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구청 앞에서 목이 터져라, 시장 철거 반대를 외쳤다. 장옥란 측에서는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해왔다. 젊은 사람이 앞길 창창한데 왜 나서서 고생이냐. 애엄마가 조용히 살지 않으면 나중에 큰 코 다친다는 노골적인 경고도 수없이 들었다. 경선의 남편에게는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이 싸움에서 발을 빼라고 유혹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시장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싸움은 치열했고 길고 고통스러웠다. 장옥란은 변호사들을 동원해 법적인 압박을 가했고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시위 현장에서 물리적인 충돌을 유발하기도 했다. 경선은 시위 도중 용역들에게 밀쳐져 넘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겪었다. 그녀의 남편은 매일같이 법률 자문을 구하고 밤늦도록 상인들과 대책을 논의하며 몸을 돌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정의를 향한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결국 상인들의 굳건한 단결과 경선 부부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언론의 관심 덕분에 장옥란의 재개발 계획은 무산되었다. 시장은 위기를 넘겼고 상인들은 환호했다. 경선은 남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이겼어요, 여보. 그러나 그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길고 혹독했던 싸움의 후유증은 너무나 컸다. 승리 후 얼마 되지 않아 경선의 남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갑작스레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태성을 임신한 몸과 슬픔과 상실감으로 황폐해진 마음뿐이었다. 장옥란은 패배를 인정했지만 두고 봐, 언젠가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 갈 테니 라는 도끼 어린 경고를 남기고 시장을 떠났다. 그 경고는 경선의 가슴에 비수처럼 밝혔고 30년이 지난 지금 최태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삶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경선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유라의 잔인함 뒤에 감춰진 거대한 그림자. 그것은 바로 장옥란의 끈질긴 복수심이었다. 30년 전 빼앗지 못했던 시장의 이권과 경선에게 입었던 패배의 수모를 되갚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 결혼식에서의 모욕, 태성의 무관심, 그리고 이제 그녀의 국밥집을 향한 공격.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이었음을 경선은 뒤늦게 깨달았다. 분노가 피를 역류하듯 치솟았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가라앉혔다. 이제 그녀는 30년 전의 나약한 새댁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시장에서 온갖 풍파를 겪으며 단련된 강골 여인 박경선이었다. 장옥란과 유라는 경선의 모든 것을 빼앗을 작정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재정적 이득을 넘어 경선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그녀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 분명했다. 경선의 국밥집, 엄마 손맛은 그녀의 모든 추억과 고통, 그리고 태성과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다. 그들에게 국밥집은 탐욕의 대상이자 복수의 도구였던 것이다.
경선은 유라의 SNS를 다시 살펴보았다. 화려한 사진들 사이에서 장옥란과 유라가 함께 찍은 사진이 보였다. 딸의 결혼을 축하하는 평범한 모녀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경선의 눈에는 그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비열한 의도가 분명히 익혔다. 유라는 어머니 장옥란의 대리인이자 30년 전부터 이어진 복수극의 새로운 칼날이었다. 그들은 경선의 국밥집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달아 영업을 방해하며 심지어 공무원을 매수해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인허가를 취소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이미 그녀의 국밥집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들이 온라인상에 조작되어 올라오고 있음을 경선은 발견했다. 교묘하게 짜맞춰진 악의적인 글들은 사람들의 불신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경선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들의 결혼이라는 가장 신성한 순간을 빌미로 그녀의 삶을 파괴하려 한 잔인한 복수극. 경선은 잃어버린 젊음, 남편의 죽음, 그리고 아들에게 바쳤던 30년의 세월이 그들의 손에 의해 농락당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싸워야 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얻어낸 시장을,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 경선은 깊게 들이쉬던 숨을 뱉어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장옥란, 김유라, 이번에는 내가 너희에게 갚아줄 차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와 함께 오랜 시간 삭혀왔던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차갑고 단호한 결의를 다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박경선의 국밥집, 엄마 손맛에는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유라와 장옥란의 치밀한 계획은 온라인상에서부터 거미줄처럼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몇몇 익명 게시판에 남서울시장 국밥집 위생불량, 재료 원산지 속이는 꼼수, 불친절한 사장 같은 악의적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경선은 낯선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자신의 국밥집 사진과 함께 온갖 비난이 난무하는 것을 보고 손이 덜덜 떨렸다. 수십 년간 땀 흘려 지켜온 식당의 명예가 한순간에 더럽혀지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익명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곧이어 구체적인 위협으로 변모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했던 위생 점검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번쩍이는 카메라를 들고 구석구석을 살피는 공무원들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트집을 잡아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 정지를 거론했다. 주방 바닥의 미세한 물기, 식재료 보관 방식의 미흡함 등 평소 같으면 구두 경고로 끝났을 일들도 이제는 큰 문제처럼 부풀려졌다. 경선은 매일같이 공무원들의 날카로운 눈초리와 마주해야 했고 그들의 뒤에서 서늘하게 번득이는 유라와 장옥란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위생 점검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의 터전을 뿌리째 흔들려는 악의적인 공세였다. 점차 국밥집 엄마 손맛에 활기 넘치던 풍경은 사라져갔다. 새벽부터 길게 늘어섰던 줄은 온데간데 없고 한낮에도 텅 빈 테이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최태성 등록금, 최태성 학원비로 가득했던 국밥집은 이제 적막함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서다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경선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평생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어 왔다는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이었다. 불어나는 적자와 대출이자는 경선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쉽게 좌절하지 않았다. 30년 전에도 그랬듯이 그녀는 이 시장을 지켜내야만 했다. 경선은 매일 새벽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가 재료를 손질하고 청소를 시작했다. 혹시 모를 다음 점검에 대비하여 주방을 닦고 또 닦았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그녀는 결코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텅 빈 가게를 홀로 지키며 묵묵히 국물을 끓이고 있는 경선을 지켜보는 시장 상인들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그 중에서도 떡집을 운영하는 윤 사장은 경선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오랜 친구였다. 윤 사장은 경선의 국밥집이 문을 연 이래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아침 식사를 경선 내 국밥으로 해결하던 사람이었다. 어느 날 아침 텅 빈 국밥집에서 경선이 홀로 국물을 저으며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윤 사장이 떡 한 접시를 들고 조용히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경선아, 아침은 먹었냐? 우리 집간 나온 따끈따끈한 떡인데 맛 좀 봐라. 윤 사장은 경선의 앞에 떡 접시를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요즘 도대체 무슨 일들이야? 국밥집에 파리만 날린다고 하도 말이 많아서. 경선은 애써 괜찮은 척 미소 지었다. 별일 아니야, 사장님. 잠시 손님들이 뜸한가 보지. 곧 다시 돌아올 거야. 하지만 윤 사장은 경선의 표정에서 지친 그림자를 읽었다. 돌아올 거라니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마라. 누가 인터넷에다가 내 국밥집 없는 말 지어내서 퍼뜨리는 거 다 안다. 공무원들이 매일같이 들쑤시는 것도 그렇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경선아. 경선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친구에게 이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윤 사장의 따뜻한 눈빛 앞에서 그녀는 결국 무너졌다. 30년 전 장옥란과의 싸움, 그리고 태성의 결혼식에서 겪었던 수모, 유라와 장옥란의 치밀한 복수극까지 경선은 그간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윤 사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아니, 세상에 그런 악독한 인간들이 다 있냐?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아들 녀석에 그 어미 딸은 아예 인간도 아니네. 30년 전에도 기어이 시장을 뺏으려던 악귀들이 이번엔 내 삶을 송두리째 짓밟으려고 들어. 이건 두고 볼 수 없다. 윤 사장은 주먹을 불끈 쥐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선아, 너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이 시장 사람들이 다 내 편이야. 내 남편이랑 네가 30년 전에 이 시장 지켜냈잖아. 우리가 이번에도 함께 막아줄게. 걱정 마라. 그 후 윤 사장은 시장 상인들에게 경선이 겪고 있는 일을 상세히 알렸다. 30년 전 경선 부부가 시장을 지켜냈던 기억을 가진 상인들은 물론 젊은 상인들까지 경선에게 깊은 공감과 분노를 표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경선의 국밥집을 도울 방안을 모색했다. 어떤 상인은 매일 아침 자신의 가게 앞에 경선의 국밥집은 절대 위생에 문제가 없다는 자필 현수막을 걸었고, 어떤 상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선의 국밥집을 변호하는 글을 올렸다. 단골 손님들도 다시 국밥집을 찾기 시작했다. 경선 아줌마, 나는 다 믿지 않아. 아줌마, 국밥이 얼마나 깨끗하고 맛있는데 라며 경선을 응원했다. 텅 비었던 국밥집에 다시 온기와 웃음소리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경선은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는 국밥집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싸움에 든든한 아군이 생겼다는 사실에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3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장의 공동체가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비록 아들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잃지 않은 소중한 가치와 사람들이 있었다. 이젠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시장 사람들의 굳건한 지지 속에서 경선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국물을 끓였다. 이제 이 뜨거운 국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녀와 시장 공동체에 꺾이지 않는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박경선이 시장의 뜨거운 온기 속에서 새로운 의지를 다지고 있을 때 아들 최태성의 삶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강남의 고층 빌딩 숲, 통유리 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지는 고급 아파트에서 태성은 유라와 함께 신혼생활의 단꿈에 젖어 있었다. 아침에는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 향이 가득했고 저녁에는 값비싼 와인과 함께 코스 요리가 식탁에 올랐다. 그는 더 이상 새벽부터 어머니의 국밥집을 도울 필요도
생활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유라가 사준 명품 수트와 시계는 그의 변호사 이미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그의 주변에는 성공을 갈망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그를 부러워하며 따랐다. 유라는 태성에게 완벽한 아내처럼 보였다. 사교 모임에서는 우아하게 자신을 빛냈고 태성의 커리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차가움이 숨어 있었다. 경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유라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고 태성은 애써 화제를 돌리거나 못 들은 척했다. 어머님은 정말 구시대적이야. 시장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그렇게 좋아요. 태성 씨도 이제 그런 곳에 발 담그지 마. 우리 미래를 위해선 도움이 안 돼. 유라의 말은 태성의 귀에 밝혔고 그는 점차 시장과 어머니의 세계에서 멀어졌다. 가끔씩 어머니의 잘려나간 머리카락과 슬픔에 잠긴 눈빛이 떠올랐지만 태성은 그것을 애써 외면했다.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게 엄마가 원했던 거 아니었나? 이제 와서 불평하면 어쩌라는 거야. 그는 자신의 이기심을 합리화하며 애써 죄책감을 지웠다. 그러나 유라와의 호화로운 결혼 생활 속에서도 태성은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유라의 끊임없는 명품 소비와 화려한 파티는 그를 지치게 했고 그녀의 빈번한 짜증과 고압적인 태도는 점차 태성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는 유라의 사랑이 자신의 성공과 부에 기반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유라는 태성에게 시도 때도 없이 어머니의 건물 담보 대출에 대해 언급하며 압박했다. 태성 씨, 그 시장 건물 담보 대출 말이에요. 어머님한테 빨리 정리하라고 말씀 좀 드려요. 그게 우리 미래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가만히 있어? 재개발만 되면. 유라의 말은 늘 경선의 재산을 노리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지만 태성은 그 의미를 애써 외면하며 애써 침묵했다. 한편 남서울시장의 떡집 사장 윤 사장은 경선이 겪는 고통과 유라, 장옥란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경선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경선이 아들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두 눈으로 지켜봐 왔던 터였다. 태성이 어머니를 배신한 행위는 윤 사장에게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무리 돈이 좋기로써니 제 어미를 저리도 짓밟아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 말종 같으니라고 윤 사장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태성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경선의 진실을 태성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다. 태성의 로펌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의 우뚝 솟은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다. 화려하고 차가운 로비에 들어선 윤 사장은 잠시 주춤했지만 경선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굳은 결의를 다졌다. 비서에게 최태성 변호사를 만나러 왔다고 하자 비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윤 사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사전 약속은 되어 있으십니까? 변호사님은 바쁘셔서 아무나 만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박경선 씨 이웃인데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소. 태성이가 어미한테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소. 윤 사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결국 비서의 안내를 받아 태성의 사무실로 들어설 수 있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넓은 사무실, 번쩍이는 책상에 앉은 태성은 낯선 윤 사장의 방문에 어딘가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친구분이시라고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태성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윤 사장은 태성 앞에 털썩 앉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억눌렀다. 최 변호사, 아니 태성아, 네가 어미한테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나 알고나 있냐? 내 어미가 널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네 눈으로 보고도 저리도 모른 척할 수가 있어. 태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윤 사장의 말을 막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일은 유라와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함부로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들어? 내 어미의 피와 땀으로 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생각 안 나냐? 내 어미가 널 위해 밤낮 없이 일해서 굳은 살 밝힌 손으로 끓여준 국밥을 먹고 자랐잖아.
그 국밥집이 지금 내 마누라, 그 악독한 유라 계집애랑 그 어미 장옥란이라는 것들이 팔이 날리게 만들고 있는 건 아느냐고. 윤 사장의 목소리는 격앙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경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쏟아냈다. 30년 전 장옥란이 시장을 빼앗으려 했던 일, 경선 부부가 어떻게 시장을 지켜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을 잃었는지, 그리고 유라와 장옥란이 경선의 결혼식에서 저지른 만행, 국밥집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공무원 매수까지. 윤 사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태성을 몰아붙였다. 내 어미가 널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내 마누라는 내 어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 결혼식장에서 내 어미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랐어. 이놈아, 네가 그걸 보고도 어미 편을 들기는커녕 그 계집의 편을 들어? 태성의 얼굴은 점차 굳어갔다. 윤 사장의 이야기는 그의 뇌리 속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냈다. 결혼식장에서의 유라의 잔인한 표정, 그리고 자신의 무력했던 모습. 그는 애써 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려 했지만 윤 사장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유라가 그럴 리가. 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모른 척했잖아. 내 마누라가 시장 사람들을 괴롭히고 내 어미의 평생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고. 이게 네가 그토록 원했던 성공이냐? 어미의 피눈물로 쌓아올린 성공이냐고. 윤 사장의 말은 비수처럼 태성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의 잘 정돈된 사무실은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도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다. 그는 유라의 말만 믿고 어머니의 희생을 애써 외면하려 했던 자신의 이기심과 비겁함에 몸서리쳤다. 윤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성을 날카롭게 노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태성아,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네 어미의 눈물 위에 세워진 거야. 진실을 외면하지 마라. 언젠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거다. 윤 사장이 사무실을 나선 후에도 태성은 한참 동안이나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유라의 아름다운 미소 뒤에 감춰진 섬뜩한 그림자,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과 고통.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이제 막 시작된 호화로운 신혼생활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미세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윤 사장이 남긴 말은 최태성의 가슴속에 깊숙이 박혀 화려했던 신혼의 장막을 걷어냈다. 그의 눈에 비치던 유라의 천진한 미소는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지친 얼굴이 환영처럼 아른거렸다. 그는 애써 진실을 외면하려 했지만 윤 사장의 격앙된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미의 피와 땀으로 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생각 안 나냐?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성공을 지탱하던 허울 좋은 벽들을 산산조각 내는 듯했다. 다음 날 태성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와 유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는 윤 사장의 말이 단순한 비난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익숙하게 열던 법률 서적 대신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조심스럽게 검색창에 남서울시장 국밥집을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와 블로그 글들 사이로 최근 몇 달간 집중적으로 올라온 악의적인 게시물들이 눈에 띄었다. 엄마 손맛 국밥, 위생 불량 고발, 원산지 속이는 국밥집 등 자극적인 제목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맞았다. 태성은 충격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평생 정직하게 장사해온 사람이었다. 그는 유라와 장옥란이 국밥집을 공격하고 있다는 윤 사장의 말을 떠올렸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게시물들을 클릭했다. 대부분 익명 계정이나 새로 만들어진 계정에서 작성된 글들이었다. 사진과 함께 조작된 듯한 내용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고 댓글창은 혐오와 비난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온라인상의 증거를 다뤄온 그의 직감은 이 모든 것이 조직적인 여론 조작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능숙하게 IP 주소를 추적하고 게시물 업로드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새벽 시간대에 일괄적으로 올라온 글들,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는 댓글들,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접속된 기록들,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이 모든 악의적인 공격 뒤에는 분명한 배후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다. 태성은 망설임 끝에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라, 혹시 요즘 어머니 국밥집에 안 좋은 소문 같은 거 들은 적 있어? 인터넷에 보니까 이상한 글들이 많던데. 유라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머, 그래요? 저도 바빠서 몰랐네요. 시장 바닥이야. 원래 그런 소문이 많지 않겠어요? 태성 씨는 그런 푼수 같은 얘기에 신경 쓰지 마요. 괜히 어머니 일에 신경 쓰다가 우리 일까지 망치지 말고요. 유라의 말투에는 경선에 대한 미묘한 경멸이 묻어 있었다. 태성은 유라의 대답에서 싸늘한 벽을 느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녀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다음 날 새벽, 태성은 몰래 남서울 시장으로 향했다. 어머니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낯선 행인처럼 시장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의 어머니 국밥집은 평소 같으면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인데도 텅 비어 있었다. 굳게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태성은 문득 가게 앞 CCTV 카메라에 시선이 닿았다. 그는 망설임 끝에 시장 경비실로 향했다. 변호사 신분을 밝히고 최근 몇 주간의 CCTV 영상을 요청했다. 경비원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태성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협조했다. 수많은 영상 속에서 태성은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했다. 유라와 장옥란이 공무원 차에서 내리는 모습, 그들이 경선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비웃는 듯한 표정,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경선 내 국밥집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한 영상에서는 유라가 휴대폰으로 국밥집 사진을 찍으며 악의적인 표정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다른 영상에서는 평소 시장에서 보지 못했던 몇몇 낯선 사람들이 국밥집 주변을 서성이며 사진을 찍거나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장면도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계획적 방해 공작이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윤 사장의 말이 뼈아픈 진실이었음을 웅변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추운 겨울날에도,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오직 자신만을 위해 끓여주었던 그 국밥으로 지금 그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성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심함에 치를 떨었다. 지난날 유라의 말만 믿고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역겨웠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머니의 지난 30년 희생이, 자신의 호화로운 성공이 이토록 추악한 그림자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태성은 유라와 장옥란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넓은 거실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유라는 태성의 싸늘한 표정에 의아해했고 장옥란은 어딘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일이야 태성 씨, 이렇게 밤늦게 갑자기 부르고. 유라가 애써 웃으며 말했다. 태성은 차갑게 웃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국밥집 일, 유라 씨랑 장 여사님 소행이었습니까?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장옥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지만 이내 가면을 쓴 듯 차분해졌다.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니, 태성아. 내 어미의 국밥집이 잘 안 되는 건 그냥 장사 수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니? 장사 수완이 없어서요? 아니면 누군가 고의적으로 망치고 있기 때문일까요? 태성은 USB를 노트북에 꽂고 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서 유라와 장옥란, 그리고 공무원들이 국밥집 앞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악의적인 댓글과 게시물을 조작한 IP 추적 기록까지 화면에 띄워졌다. 유라는 비명을 질렀다. 이게 뭐예요? 당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장옥란은 이를 악물었다. 네가 감히 날 조사해? 내 어미 말만 듣고 이 애미를 의심해? 어머니, 그리고 장 여사님, 더 이상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태성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두 분이 제 어머니 국밥집을 어떻게 망치려 했는지, 3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 복수가 얼마나 치졸하고 비열한지 제가 다 알아냈습니다. 유라는 태성에게 달려들어 노트북을 닫으려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태성은 유라의 손을 뿌리쳤다. 제정신이 아닌 건 당신이야, 김유라. 내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모욕하고 평생을 바친 국밥집을 망가뜨려? 이게 당신이 말한 성공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와 배신감이 터져나왔다. 장옥란은 차갑게 웃었다. 그래, 네가 알아냈으면 어쩔 건데. 네 어미가 30년 전에 날 무릎 꿇린 대가다. 내 어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만이 내 복수였다. 내 어머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같은 악마들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태성은 소리쳤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을 다시금 떠올렸다. 남편을 잃으면서도 지켜냈던 시장,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숭고한 사랑. 자신이 그 사랑을 짓밟고 있었다는 사실에 태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유라와 장옥란을 응시했다. 더 이상 그들의 화려한 외모나 권력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정의를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태성은 침대에 쓰러져 오열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환한 미소와 잘려나간 머리카락, 그리고 윤 사장의 아픈 충고가 교차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성공이라는 허울 속에 갇혀 가장 소중한 것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었고 유라와 장옥란은 탐욕과 증오의 화신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태성이 아니었다.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과 사랑, 그리고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만이 그의 심장을 가득 채웠다. 그는 잠시 후회와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이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되돌릴 것이었다. 어머니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이 싸움은 그가 변호사로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지켜야 할 정이었다. 그날 밤 모든 진실을 마주한 최태성은 한숨도 잠들 수 없었다. 침묵으로 가득 찬 호화로운 신혼집은 그에게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그는 어머니의 굳은 살 박힌 손, 허리가 부서져라 일하던 뒷모습, 그리고 웨딩홀에서 싹둑 잘려나간 머리카락과 그 순간 절망에 잠겼던 어머니의 눈빛을 끊임없이 떠올렸다.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유라의 잔인한 미소와 장옥란의 탐욕스러운 그림자가 그를 짓눌렀다. 엄마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윤 사장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어떤 추악한 진실 위에 서 있었는지 깨달았다. 새벽이 밝아오자 태성은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어미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오랜만에 찾은 남서울시장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새벽녘부터 활기 넘치는 시장 골목, 시끌벅적한 상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정겨운 국밥 냄새. 이 모든 것이 그가 오랫동안 외면했던 어머니의 삶,
그리고 그의 유년 시절의 전부였다. 엄마 손맛, 국밥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텅 빈 내부와 무거운 공기는 이전과는 너무나 달랐다. 태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손으로 국밥집 문을 열었다. 가게 안에는 홀로 국물을 젓고 있는 어머니 박경선이 있었다. 그녀의 등은 여전히 고닫지만 지난 세월의 고통이 새겨진 듯 더욱 야위고 작아 보였다. 싹둑 잘려 짧아진 머리카락은 그녀의 얼굴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고 그 속에서 빛나는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단단한 결의로 가득했다. 경선은 문 열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아들 태성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한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국자를 내려놓고 태성을 응시했다.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태성은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엄마, 태성의 목소리는 메말랐고 쉬 터져 나오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마음속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다. 엄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불효자식입니다. 엄마를 믿지 못하고 유라와 그 장옥란이라는 여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평생을 저를 위해 희생한 엄마를 이렇게 버리고 제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떨렸고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머니의 발치에 엎드렸다. 어린 시절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어머니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용서를 빌던 그때처럼.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 후였다. 경선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아들의 눈물 섞인 사죄를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지난 3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갓난아기였던 태성이 고열에 시달리던 밤, 학교 운동장에서 넘어져 무릎이 깨진 태성을 부축하며 울던 날, 그리고 검은 법복을 입고 졸업식에서 자신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던 아들의 모습까지, 이 모든 기억들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웨딩홀에서의 잔인한 가위질과 자신을 외면하던 태성의 차가운 눈빛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사랑과 배신, 희생과 상처가 뒤섞이며 경선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경선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슬픔과 실망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네가 나에게 해온 짓들이 겨우 이 몇 마디 사과로 사라질 수 있을 것 같니? 네가 나를 외면할 때, 내 아들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내 심장이 어떻게 찢어졌는지 너는 감히 상상도 못할 거다. 그녀의 눈가에도 뜨거운 물기가 맺혔지만 그녀는 애써 그것을 참아냈다. 다시는 아들 때문에 눈물을 보이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태성은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더욱 죄책감에 몸부림쳤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습니다. 유라와 장옥란이 엄마에게 한 짓들, 제가 변호사로서 모든 것을 밝혀내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엄마의 명예, 국밥집, 그리고 엄마의 지난 세월의 모든 한을 제가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필사적이었고 그 속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강렬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경선은 한참 동안 아들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 장난을 치다 넘어졌을 때도 절대 울지 않고 씩씩하게 일어섰던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법대에 가겠다던 젊은 날의 태성을 다시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얼어붙었던 모성애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비록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했다. 그녀는 아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용서가 아니었다. 뼈아픈 배신을 겪은 후에 찾아온 너무나도 값비싼 용서였다. 경선은 천천히 태성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태성아, 네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 네 어미는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모성애와 함께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네가 내게 저지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다. 네가 진정으로 속죄하고 싶다면 네가 가진 그 지식과 능력을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데 써라.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내 어미의 억울함을 밝히는 데 써라. 그것만이 네가 나에게 진정으로 속죄하는 길이 될 것이다. 태성은 어머니의 손길에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 어머니의 희미한 미소가 보였다. 그 미소는 그를 모든 것으로부터 용서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앞으로 그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일깨우는 듯 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맹세했다. 네, 엄마,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마의 이름에 다시는 먹칠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엄마와 이 시장을 지켜내겠습니다. 그 순간 국밥집의 정적은 깨지고 희미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모진 폭풍우를 견뎌낸 나무처럼 경선과 태성 사이에 찢어졌던 관계는 이제 상처를 품고 다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완벽한 치유는 아니었지만 굳건한 첫걸음이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깊은 상처를 직시했고 어머니는 아들의 진심 어린 뉘우침을 받아들였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고통을 넘어 함께 맞서 싸워야 할 공동의 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눈물과 아들의 결의가 한데 섞여 새로운 전투의 서막을 알리는 침묵의 맹세가 국밥집 안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의 국밥집을 나선 태성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비록 죄책감과 후회로 무거웠지만 어머니의 눈빛 속에서 읽어낸 용서와 희망은 그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자신이 이전에 줬던 허울 좋은 성공이 아닌 진정한 정의를 향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굳건한 결의가 그의 심장을 채웠다. 더 이상 유라의 달콤한 유혹이나 장옥란의 탐욕스러운 그림자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어머니의 명예와 시장의 정의를 위해 사용해야 할 때임을 분명히 알았다. 가장 먼저 태성은 유라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화려한 신혼집으로 돌아온 그는 유라의 냉랭한 시선과 마주했다. 유라는 태성이 자신과 장옥란의 악행을 알아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발악했지만 태성은 단 한 번의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김유라 씨, 우리 결혼은 처음부터 당신과 장 여사님의 치밀한 복수극의 도구였습니다. 더 이상 이 추악한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유라는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고 장옥란은 변호사를 선임해 맞서 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태성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는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법원에 제출된 이혼 소장은 태성이 과거의 자신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비장한 선언문과도 같았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태성은 유라와 장옥란을 상대로 법적 전쟁을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 박경선이 겪은 모든 고통과 수모를 되갚아 주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는 노트북에 담긴 증거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유라와 장옥란이 시장 공무원들을 매수하여 어머니의 국밥집을 압박하는 CCTV 영상, 악의적인 온라인 게시물을 조작하고 유포한 IP 추적 기록, 그리고 그들이 시장 재개발 이권을 노렸던 과거 자료들까지. 변호사로서 오랜 경험을 통해 쌓은 전문적인 지식과 날카로운 직감은 이 모든 증거들을 하나의 강력한 법적 무기로 만들었다. 그는 법률팀과 밤샘 회의를 거듭하며 고소장을 작성했다.
고소장에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무원 매수라는 혐의가 명확하게 명시되었다.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패한 권력을 고발하는 공익적인 성격의 소송임을 강조했다. 장옥란이 30년 전에도 시장 사람들의 터전을 빼앗으려 했던 전과를 면밀히 파헤쳐 그녀의 오랜 탐욕과 집요한 복수심을 법정에서 만천하에 드러낼 작정이었다. 유라의 경우 결혼식에서의 인격 모욕과 어머니의 사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초점을 맞춰 고소장을 작성했다. 태성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가족사가 아닌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부패와 탐욕, 그리고 자식의 불효가 낳은 비극임을 알리기 위해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기자들을 접촉하여 자신이 확보한 모든 증거와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기자들도 태성이 내민 명확한 증거와 진정성 있는 태도에 이내 흥미를 보였다. 특히 30년 전부터 이어진 장옥란의 시장 재개발 음모와 그 뒤에 숨겨진 유라의 악행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언론 보도가 터져나오자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재력가의 딸, 시어머니 머리카락 자르고 사업방해, 30년 만에 재현된 시장 상인과 부동산 거물의 싸움, 아들의 배신, 그리고 뒤늦은 정의의 심판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분노와 비난으로 들끓었다. 유라와 장옥란은 순식간에 파렴치한 악당으로 낙인 찍혔고 그들의 과거 행적과 현재의 추악한 민낯이 여론의 심판대에 올랐다. 태성은 이 모든 과정을 차갑고 이성적으로 지켜봤다. 그는 언론의 힘이 공권력에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 경선은 아들이 언론과 법의 힘을 빌려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려 하는 모습에 처음에는 복잡한 감정을 내비쳤다. 언론의 관심이 부담스러웠고 혹여 아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할까 염려했다. 그러나 태성은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엄마, 제가 변호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엄마를 지키고 우리 시장을 지키는 것이 이제 제 삶의 목표입니다. 그의 확고한 눈빛과 비장한 결의의 경선은 점차 아들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아들이 진정한 어른으로 정의로운 변호사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이었다. 태성의 사무실은 밤낮 없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는 잠을 줄여가며 법률 서류를 검토하고 유사 판례를 분석하며 법정에서 유라와 장옥란의 거짓말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전략을 세웠다. 그는 사선 변호사들을 상대로 시뮬레이션 재판을 진행하며 자신의 변론을 더욱 견고하게 다졌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직업적인 업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를 향한 속죄이자 그 자신을 구원하는 치열한 자기 성찰의 과정이었다. 그의 변호사 명함에 적힌 이름, 최태성은 이제 더 이상 돈과 성공만을 좇는 이기적인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을 때 태성은 비장한 표정으로 재판을 기다렸다. 이제 그의 손에 들린 법봉으로 지난 30년의 복수극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내 정의의 심판이 시작될 날이 밝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박경선은 윤 사장과 몇몇 시장 상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조용히 방청석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이 새겨져 있었지만 아들이 자신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겠다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시끄럽게 울리던 셔터 소리 속에서 검은 법복을 입은 최태성이 굳건한 모습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시선은 잠시 어머니에게 닿았고 눈빛 속에는 미안함과 함께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김유라와 장옥란이 앉아 있었다. 유라는 여전히 자신의 미모를 과시하려는 듯 화려한 옷차림이었고
장옥란은 차갑고 오만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아직도 자신들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이 배어 있었다. 태성은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다.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자르던 유라의 잔인한 미소, 그리고 30년 전 시장 사람들의 삶을 짓밟으려 했던 장옥란의 도끼 어린 눈빛. 과거의 모든 고통이 그의 가슴을 스쳤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을 단단한 변호사 최태성이었다. 재판장이 개정 선언을 하자 법정은 이내 엄숙한 침묵에 잠겼다.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변론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본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불화가 아닙니다. 30년에 걸친 한 개인의 탐욕과 복수심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의 약한 공동체를 유린하려 했던 추악한 범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을 가득 채웠다. 그는 장옥란이 30년 전 남서울시장의 재개발 이권을 노리고 상인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했던 과거를 상세히 설명하며 경선 부부가 어떻게 모든 것을 걸고 시장을 지켜냈는지 증언했다. 경선은 아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지난 고통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마치 봉인되었던 상처가 다시 터져나오는 듯했지만 아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려 애쓰는 모습에 그녀의 마음은 복잡 미묘했다. 태성은 유라와 장옥란이 30년 전에 실패한 복수심을 경선에게 되갚기 위해 태성과의 결혼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는 결혼식에서의 인격 모욕, 즉 유라가 경선의 머리카락을 무참히 자른 행위부터 시작하여 국밥집 엄마 손맛을 고의적으로 망가뜨리기 위해 온라인 여론 조작, 공무원 매수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증거들을 제시했다. 노트북 화면에 CCTV 영상과 IP 추적 기록, 그리고 공무원과의 통화 녹취록까지 선명하게 재생되자 법정 안은 술렁였다. 유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온몸을 떨었고 장옥란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태성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태성은 그들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한 개인의 삶과 그 삶이 깃든 터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혹은 복수의 도구로 여겼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그리고 공무원 매수죄에 해당합니다. 저는 피고인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장옥란 측 변호사는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태성의 변론이 감정적 호소에 치우쳐 있다고 반박하려 했다. 유라는 애써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경선에게 심한 말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업방해나 공무원 매수는 어머니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경선이 먼저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태성은 그들의 모든 반박을 논리적이고 치밀한 증거들로 단숨에 제압했다. 피고인 김유라는 자신의 어머니 장옥란의 30년 묵은 복수심을 대리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면밀히 계획된 공동 범죄이며 그 배후에는 장옥란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아들의 변론을 듣던 경선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태성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버리고 배신했던 아들이 아닌 진정으로 어머니를 지키려 싸우는 정의로운 변호사였다. 그녀의 가슴 깊이 자리했던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속죄하려 애쓰는 모습은 그녀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시장 상인들도 아들의 변론에 감격하여 주먹을 쥐고 응원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최종 변론의 시간이 다가왔다. 태성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장옥란과 유라에게 향했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어떤 거짓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한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삶의 터전을
파괴하려 했던 이들의 잔혹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법의 심판으로 이 땅의 모든 박경선 여사님들이 더 이상 탐욕과 불의에 짓밟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판장은 심사숙고 끝에 유라와 장옥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장옥란은 30년 전의 재개발 비리 전과와 이번 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받았고, 유라 역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그리고 어머니의 범죄에 가담한 죄로 실형을 면치 못했다. 재판장의 판결이 선고되자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장옥란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태성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이 아닌 패배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함께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경선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태성 또한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없이 주고받는 용서와 속죄, 그리고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태성은 유라와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둘렀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하는 순간 그의 지난 결혼 생활은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화려했던 강남의 신혼집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유라와의 관계는 지난날의 악몽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과 자신의 잃어버렸던 정의감이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최태성은 비로소 빛을 찾아 진정한 자신의 길을 걸을 준비를 마쳤다. 폭풍이 핥히고 간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남서울시장에는 재판 결과가 가져온 희망의 기운이 서서히 감돌기 시작했다. 유라와 장옥란이 감옥에 갇히고 언론은 그들의 추악한 행태를 연일 보도했다. 처음에는 충격에 얼어붙었던 시장 상인들도 서서히 기지개를 켰다. 엄마 손맛, 국밥집을 향한 악의적인 소문들은 거품처럼 사라지고, 오히려 경선과 시장 상인들의 굳건한 연대에 대한 미담이 퍼져나갔다. 텅 비었던 가게는 점차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와 경선 아줌마 국밥이 최고요, 최고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윤 사장은 매일같이 떡을 들고 와 경선을 응원했고, 다른 상인들도 국밥집을 홍보해주며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국밥집의 뜨거운 김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긴 시장 공동체의 자부심과 회복력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경선은 다시 새벽부터 국물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전과는 달랐다. 더 이상 아들을 위한 희생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시장을,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낸 강인한 여인이었다. 최태성은 유라와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를 떠나 남서울시장으로 돌아왔다. 그의 옷차림은 더 이상 명품 수트가 아니었고, 그의 눈빛은 허영심으로 가득했던 과거와 달랐다. 시장 한쪽 구석, 예전엔 버려졌던 작은 창고 건물을 개조하여 최태성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간판 아래에는 시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이라는 작은 글귀가 쓰여 있었다. 그는 변호사로서의 첫걸음을 시장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다. 값비싼 수임료를 받는 대형 로펌 대신 그는 시장 상인들의 임대차 분쟁, 노인들의 작은 사기 피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부당 해고 사건 등을 무료로 상담하고 변호했다. 그의 사무실은 언제나 도움을 청하는 이들로 북적였다. 복잡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그의 모습에는 진심 어린 열정이 깃들어 있었다. 태성은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 얻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이 비로소 올바른 곳에 쓰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성공은 더 이상 개인적인 명예나 부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봉사였다. 시장 사람들은 그를 정의로운 변호사라 부르며 신뢰했고, 그는 어머니의 국밥집처럼 시장의 또 다른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갔다. 어느 날 저녁,
경선은 가게 문을 닫고 홀로 주방에 앉아 차가운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태성은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 가게에 들러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경선은 아들의 손길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이젠 괜찮다. 힘들지도 않아. 내 덕분에 이젠 국밥집도 다시 활기를 찾았고 엄마도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됐으니. 경선은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아들을 마주 보았다. 태성아,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다. 태성은 어머니의 말에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결의를 읽었다. 엄마가 평생을 너를 위해 그리고 이 시장을 위해 살았지 않니? 이제는 정말 엄마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싶다. 오래전 꿈꿔왔던 작은 소망들도 다시 꺼내보고 싶고. 경선은 오래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빛바랜 그림들 속에는 어린 시절, 그녀가 꿈꾸었던 화가의 꿈, 그리고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카페 그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태성은 그림들을 보며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꿈을 포기했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며칠 후 경선은 국밥집을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믿음직한 직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젊은 직원은 경선의 비법을 전수받아 엄마 손맛 국밥집의 전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경선은 자신의 작은 낡은 집도 정리하고 최소한의 집만을 꾸렸다. 태성은 어머니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이 시장을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내겠습니다. 엄마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태성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굳건히 맹세했다. 경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웃었다. 내 아들 잘 될 거다. 엄마는 이제 걱정 없어. 어느 맑은 가을날 경선은 공항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배낭 하나와 낡은 여권이 들려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무게감은 없었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한 여행을 떠나는 길이었다. 첫 목적지는 베트남의 한적한 해변 도시였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이국의 땅에서 경선은 작은 노점상에서 낯선 향신료 향이 가득한 국수 한 그릇을 받아들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혔다. 한 모금, 두 모금, 천천히 국물을 맛보며 그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자유의 맛에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뼈를 고을 걱정도 아들을 위해 애태울 필요도 없었다. 오직 이 순간 눈앞의 낯선 풍경과 입안 가득 퍼지는 이국적인 맛만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의 입가에는 오래전 잃었던 진정으로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다. 이제 그녀는 엄마가 아닌 오직 박경선으로 살아가는 길을 걷고 있었다. 낡은 여행용 배낭에는 지도 한 장과 소박한 옷가지뿐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보물을 얻은 듯 풍요로웠다. 남서울시장은 여전히 활기찼다. 엄마 손맛 국밥집은 변함없이 뜨거운 국물을 내며 시장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었고 최태성 변호사 사무실에는 매일같이 어려운 이웃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태성은 정의로운 변호사로서 그리고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저녁 노을이 시장 골목을 물들이는 시각, 태성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 어딘가에서 어머니 박경선도 자신처럼 이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의 희생과 아들의 성장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새로운 삶, 그 속에서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아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그들의 삶은 고통을 넘어선 아름다운 재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